이 지금 금리가 4.25, 4.5인데 이것은 아직도 인플레를 경계하는 금리 수준이죠. 인플레가 조금 이렇게 한풀 꺾여가지고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내리고 있는 거지만, 그래서 이 수준이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서 경기 부양형의 금리 인하가 아니라 여전히 인플레를 경계하는 금리 수준이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이른바 장단 금리 역전 현상이라고 부르죠. 이런 것들을.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있었던 때는 언제냐면은 부동산 거품이 발생한 때예요. 하거나 부동산 거품이 꺼진 때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하여튼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그 전에 어떤 여러 기관들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어땠는가를 보면은 어느 기관이 그때 거품이 꺼지거나 파산하거나 부도가 나거나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장단기 금리가 다시 정상화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기로 돈을 빌려서 단기로 투자하는 데가 이제는 거꾸로 손해가 나겠죠. 어떤 곳이 장기로 빌려가지고 단기로 투자를 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입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융정책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에 앞서서 이제 글로벌 경제 간담회 개최 안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미 소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 5시까지 3시간 정도 영등포구 신도림역 2층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은 아무나도 오셔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융정책 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국 중앙은행이라고 하면은 미국의 FRB, 그다음에 유럽의 유럽 중앙은행, 그다음에 이제 영국의 잉글랜드은행, 그다음에 일본의 일본은행, 이 4개 정도죠. 물론 이제 중국의 인민은행을 포함을 해야 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좀 그 중앙은행으로서의 어떤 틀이 다르기 때문에 중국의 인민은행은 별도로 이렇게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될 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미국 FRB의 금융정책 동향은 이 앞선 동영상들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중앙은행의 이제 금융 정책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이제 총 신용 공급 정책이 있고 하나는 금리 정책이 있죠. 이 두 가지인데 FRB의 이제 총 신용 공급 정책은 글로벌 금융 위기 전에는 이제 한 8천억 달러 손했다가 글로벌 금융 위기 때 2조 2천억으로 급증을 했고 다시 이제 출구 전략을 했던 2015년에는 4조 4천억 달러 그러다가 이제 2018년 무렵부터 이제 신용을 좀 회수를 하는 그런 작업을 시작을 했죠. 신용을 축소하는 작업을 정상화시킨다고 그럴까요? 급격하게 늘렸던 신용을 다시 정상 수준으로 이렇게 되돌리는 작업을 시작을 했다가 팬데믹 발생으로 인해가지고 다시 이제 9조 달러 가까이 이렇게 폭증했죠. 그리고 2022년부터 다시 신용 공급을 정상화하는 작업을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6조 6천억 달러까지 줄어든 상태죠. 근데 FRB가 이렇게 신용을 공급한 방식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증권 매입을 통해서 이제 달러 신용을 공급을 했습니다. 이 초록색 선이 이제 증권 매입한 증권 보유액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이제 파란색 선은 이제 총 신용 공급액을 나타내죠. 거의 신용 공급의 대부분이 증권 매입을 통해서 일어났죠. 근데 증권 매입은 어떤 거냐면 이제 하늘색 선인 이게 미 국채 매입이고, 그다음에 주황색 선은 미국 주택 담보증권, 그러니까 MBS죠. 모기지 백 세큐리티, 이 MBS 증권이죠. 이 두 개 증권 매입을 통해서 이제 달러 신용을 공급을 한 거죠. 근데 그 2022년 기점으로 이제 9조 달러 육박했던 것이 지금 6조 6천억 달러까지 줄었으니까 한 2조 3천억, 2조 4천억 달러가량 감소한 상태죠. 그러니까 불과 한 2, 3년 사이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달러 신용을 지금 이렇게 회수를 하고 있는 거죠. 미국 FRB가. 달러 신용을 이렇게 회수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인플레 억제를 위해서죠. 2020부터 인플레가 이제 폭발적으로 이렇게 급증을 하니까 인플레 억제를 위해서 이제 달러 신용을 이렇게 회수를 하고 있죠. 앞전에도 그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FRB가 1차적으로 이게 달러 신용을 이렇게 어디까지 회수할 것인가는 1차적 목표치는 이제 팬데믹 이전 수준, 그러니까 뭐 4조 달러 전후, 4조 4천억 달러 내지는 뭐 4조 달러 정도 선이 1차 이제 신용 회수 목표 수준이 될 거고, 뭐 더 이제 추가로 신용을 회수를 한다라고 하면 2차적으로는 한 2조 달러 선,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이제 했던 공급을 했던 그 수준이죠. 2조 달러 정도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더 한다면은 이제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8천억 달러 수준, 뭐 그 정도까지. 그러나 대체적으로 한 2조 달러 선까지는 수축을 이렇게 신용 회수를 하지 않을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하여튼 뭐 1단계로는 한 4조 달러 선까지 회수를 할 걸로 보이고, 2단계로는 뭐 2조 달러 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겠죠. 그러나 현재 이제 상황에서는 아직 인플레가 완전히 FRB가 목표로 하는 2% 수준까지 아직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트럼프 관세로 인플레가 다시 좀 더 이렇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를 억제하는 차원에서의 이제 신용 회수
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게 속도가 조금 둔화되고 있죠. 뭐 둔화되는 이유는 이제 뭐 트럼프 관세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미국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한편으로는 이제 금리 정책은 이제 크게 이제 기준금리하고 단기금리죠. 기준금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금리인 장기금리,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장기금리 대표금리죠. 이게 보시면은 뭐 이렇게 2022년에 이제 팬데믹 때 이제 제로금리를 했다가 인플레가 폭증하면서 이제 기준금리를 5.5%까지 올렸죠. 그러다가 이제 2024년부터 다시 이제 인플레가 조금 진정이 되니까 이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4.25에서 4.5 수준까지 와 있죠. 반면에 이제 시장금리인 장기금리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제 인플레가 폭증하면서 인플레 폭증 영향으로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다시 이제 조금 장기금리도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제 장기금리가 이렇게 하락세를 보인 이유는 뭐냐면은 경제 글로벌 금융 위기였기 때문에 경제 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미 연방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달러 국채를 막 찍어내가지고 이렇게 재정을 동원해서 경기 부양에 나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미 국채 공급량이 폭증을 했기 때문에 국채 장기금리가 폭등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계속 하락세를 보였죠. 뭐 등락을 보였지만 하락세였죠. 그 이유는 뭐 FRB가 이른바 이제 미 국채를 이렇게 계속 매입을 했죠. 그래서 미 국채를 계속 매입을 하면서 뭐 한때는 6조 달러까지 매입을 했었죠. 6조 달러면은 지금 미 국채 발행 잔고가 한 32조 달러 되나요? 뭐 이때쯤 한 30조 달러 됐었겠죠. 그러니까 거의 한 이제 5분의 1 정도를 FRB가 미 국채를 사재꼈죠. 그러니까 그 영향으로 그 여파로 FRB가 미 국채를 이렇게 계속 사재견 여파로 이 10년짜리 미 국채의 수익률이 계속 하락세 를 보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때 이 국채가 이렇게 수익률이 급등한 것은 인플레 때문에 그렇죠. 인플레가 국채 매입을 엄청나게 FRB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짜리 국채 금리가 이렇게 급등을 했잖아요. 인플레 급등을 반영한 거죠. 근데 특이점이 뭐냐 하면은 첫째는 이제 이 지금 금리가 4.25, 4.5인데 이것은 아직도 인플레를 경계하는 금리 수준이죠.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가지고 경기를 부양한다라는 차원에서의 금리 인하가 아니고 여기는 지금 이제 인플레가 조금 이렇게 한풀 꺾여가지고 지금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내리고 있는 거지만 지금 이 수준이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서 경기 부양형의 금리 인하가 아니라 아직도 인플레가 지금 이렇게 목표치인 2%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그래서 여전히 인플레를 경계하는 금리 수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FRB의 금융 정책은 인플레를 경계하는 금융 정책. 달러 신용도 이렇게 빠르게 회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리도 내리고는 이렇게 내렸지만은 내린 상태에서 지금 좀 이렇게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전히 인플레를 경계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FRB의 금융 정책이 경기가 나빠져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경기 부양형의 금융 정책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죠. 지금 아직은.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실업률이 뭐 4.3%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9%, 뭐 이렇게 근원 물가는 한 3.1%인가 3.3%인가 뭐 그 정도. 근데 그러니까 아직 어느 쪽에 이제 방점을 둘 것인가, 실업률이 4.3%라면은 아직도 양호한 수준이라고 봐야 되죠. 완전고용 실업률 수준을 한 4.5% 정도로 본다라면 여전히 완전고용 실업률 수준을 밑돌고 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다소간의 어떤 고용 시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이제 사실이지만, 그런 것이 이렇게 급격하게 어떤 고용 시장이 악화되거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경기가 미국 경제가 갑자기 불황에 빠진다든지 하는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FRB도 그렇게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FRB 금융정책의 지금 기조는 인플레를 여전히 경계하는 그런 정책 기조고, 그 인플레를 경계하기 위해서 지금 달러 신용 공급을 빠르게 축소를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도 인하를 하고는 있지만은 인플레를 경계하는 수준의 어떤 금리 정책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장기금리하고 단기금리의 보면은 기본적으로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훨씬 높죠. 이건 당연하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10년짜리 장기 국채 금리하고 한두 달짜리 3개월짜리 아니면 1년 미만짜리 단기금리하고 어느 쪽이 더 이렇게 금리가 높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만기가 긴 장기금리 금리가 높아야 되죠. 이렇게 장기금리가 높은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때는 이제 거의 비슷하게 왔다가 지금 이제 2022년 이제 인플레가 급등하면서부터 단기금리가 이렇게 장기금리를 추월하는 현상이 나타났죠. 이걸 이제 이른바 장단금리 역전 현상이라고 부르죠. 이런 것들을. 이런 장단금리 역전 현상이 이제 언제 일어났느냐? 지금 2022년부터 2023년 한 2년 정도 사이에 장단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는데 과거에는 요 2005년부터 2007년 이른바 서프라임 론 사태로 인해서 부동산 거품이 한창이었을 때 이때도 그 2005년에서 2006년 이때도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있었고 그다음에 2000년에 그 닷컴 버블 때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1980년대 말에도 그 부동산 거품이 있었을 때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있었던 때는 언제냐면은 부동산 거품이 발생한 때예요. 하거나 부동산 거품이 꺼진 때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은 이 지금 2022년, 2023년, 2024년 여무렵에 이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를 상회를 했는데 그럼 이때 이제 그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부동산 거품이 꺼진다라는 거잖아요. 앞에도 이제 그 서프라임 론 사태에도 금리 역전 현상이 있었고 서프라임 론 사태 부동산 거품이 꺼진 거고 2000년에 닷컴 버블 때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있어서 닷컴 버블이 꺼진 거고 그다음에 80년대 말에도 거품이 꺼진 거고 금리 역전 현상이 있어서 그 거품이 꺼진 거고 그러면 2022년, 23년에도 금리 역전 현상이 상당히 있었는데 이때 뭔 거품이 꺼졌냐 오히려 주가는 튀고 부동산 가격이 이제 멈추다 올라가다가 꼭지점에서 뭐 이렇게 정치하고 그랬지만 주가는 계속 튀고 그랬는데 무슨 이렇게 거품이 꺼졌냐? 사실 거품이 좀 꺼졌죠. 뭡니까? 이제 이 단기 금리하고 장기 금리를 보면은 이게 장기 금리가 높잖아요. 단기 금리가 낮고 이게 정상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때는 어떤 그게 거래가 일어납니까? 금융시장에서 금리가 싼 이 단기 금리로 빌려가지고 금리가 높은 장기 금리에 투자를 하죠. 그러면은 이만큼의 금리차, 장단기 금리차의 마진을 이익을 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 단기로 빌려가지고 장기로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이만큼의 이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거래였죠. 근데 이제 그것이 갑자기 역전이 돼버려요. 역전이 돼버리면 이제 어떤 경우에 문제가 생기죠? 단기로 빌려가지고 장기로 투자했던 사람의 경우에 단기 금리는 높아져 버리고, 그다음에 단기로 빌렸으니까 단기 금리가 높아져 버리고, 장기로 투자를 했는데 장기로 투자한 금리가 낮아져서 이만큼 손해가 나버려요. 손해가 나버려요. 이런 대표적인 기관이 어디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은행 같은 데가 있죠. 은행 같은 데가. 그러니까 실제 이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022년, 23년에 그 캘리포니아 주의 실리콘밸리 쪽의 은행들이 몇 개 파산했었죠. 은행들이. 왜냐면은 이때 이제 그 은행들은 이렇게 단기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하잖아요. 예금 이자를 주고 보통 예금이라든지 정기 예금이라고 해봐야 길어봐야 3년인데 만기가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인데 그걸로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그 모은 돈으로 이제 투자를 한다 이거예요. 근데 보통 때는 뭐 투자를 하면 부동산 대출을 한다든지 가계 대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채권 투자를 한다든지 하겠죠. 근데 이 팬데믹 때는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팬데믹으로 굉장히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죠. 뭐 글로벌 공급 장애도 있었고 막 이제 이 경제 활동도 전부 뭐 올스톱된 상태였고 그런 상태에서 은행들이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이렇게 정책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자금 조달원 예금 있잖아요. 예금 같은 걸 조달을 해가지고 상황에서는 기업이 대출을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잖아요. 부실화될 위험이 높잖아요. 가계대출도 위험하잖아요. 부실화될 위험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장기 국채 투자를 하겠죠. 이건 안정적이잖아요.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 싼 예금 이자로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장기 국채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장기 국채 투자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쭉 이게 상황이 역전돼가지고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를 치솟아 버리니까 이제는 이제 예금 이자를 이렇게 돌려주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금리가 치솟아 버리니까 얼마만큼의 이자를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투자를 하는 장기 국채를 팔아야 되잖아요. 장기 국채를 팔면은 이만큼밖에 못 얻어요. 그러면 이만큼 손해가 나는 거예요. 은행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발생하기 전에 그 투자 전략을 이렇게 했던 그 기관들의 어떤 투자 전략들이 방금 말씀드린 은행 같은 경우라든지 하는 경우에 은행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때 국채가 아니라 뭐 기업 대출이라든지 가계 대출에 만일에 했더라면은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을 수 있죠. 타격이 없었을 수 있죠. 뭐 기업 대출이나 가계 대출은 금리 변동에 따라서 변동 금리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국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장 금리고 또 FRB가 이때부터 또 어땠습니까? 2020년부터 국채를 이제 팔아제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국채 2020년도 국채 뭐라 할까요? 이게 확
튈 수가 없죠. 팔아졌기 때문에. 뭐라 할까요? 오르긴 올랐지만은 단기 금리보다는 못 올랐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강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그 전에 어떤 투자, 여러 기관들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어땠는가를 보면은 어느 기관이 그때 거품이 꺼지거나 파산하거나 부도가 나거나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2024년부터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좀 해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금리를 이제 단기 금리를 기준금리 이렇게 쭉 내리면서 장기 금리가 이제 단기 금리와 거의 비슷한 수준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앞으로 단기 금리를 더 내리고 장기 금리는 뭐 예를 들어서 안 내린다라고 하면 이제 장단기 금리가 다시 이제 정상화되겠죠. 그러면 이때 장단기 금리가 다시 정상화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기로 돈을 빌려서 단기로 투자하는 데가 이제는 거꾸로 손해가 나겠죠. 그러면 어떤 곳이 장기로 빌려가지고 단기로 투자를 할까요? 대표적인 예가 건설사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죠. 뭐 주택 건설이라든지 왜냐면은 주택 건설 회사채 같은 거 이제 자금 조달하면 은행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3년짜리라든지 5년짜리라든지 대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회사채를 발행해가지고 5년짜리 회사채를 발행한다든지 10년짜리 회사채를 발행한다든지 해서 돈을 조달해가지고 주택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주택은 시간이 길어봐야 보통 2년에서 일반 주택 같으면 1년 반, 단독주택 같으면은 다 지어버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자금 조달은 최단으로 예를 들어서 3년짜리에서 5년, 10년, 이런 7년, 10년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빌리는 거니까 장기로 빌려가지고 단기로 투자를 했는데 이게 금리가 이렇게 단기 금리가 내려가고 장기 금리가 높아지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주택 가격이 떠받쳐지지 않으면은 건설사들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장기로 빌려가지고 단기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이렇게 장기 차입한 금리 수준을 이렇게 상회하는 정도의 수익을 내주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건설사들이 이렇게 위험하겠죠. 부도가 나겠죠.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가 정상화되더라도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때에 장기로 빌려서 단기로 투자한 그런 곳들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제가 이제 건설사 예를 하나 드렸습니다만은 다른 여러 곳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비교적 이 기간이 길었어요.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2022년부터 시작해서 23년, 24년 정도까지 이렇게 초반까지 지속됐으니까 꽤나 길었어요. 이 기간이. 그래서 금리 역전 현상이 해소가 됐을 때도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이 어떤 것인가를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보는 것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이제 FRB의 금융 정책의 지금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어떠냐?